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어릴 적부터 가난과 역경을 홀로 딛고 일어나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후 명나라는 16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은 재위 기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성실히 국사를 돌보며 백성을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이 향락을 탐닉하고 그릇된 행동에 빠지면서 명나라의 국운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사람은 명나라 제10대 황제인데 묘호가 무종입니다. 무종은 시장의 노점 구경을 즐겼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두부 같은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파는 노점을 보고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황궁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황궁에 장날 제도를 들여와 황제 스스로 상인처럼 옷을 입고 좌판을 벌여 장사꾼처럼 행동했습니다. 궁녀나 환관들도 똑같이 꾸미고 서로 값을 흥정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이 참신하네요. 매일 이런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코스프레 놀이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만화 캐릭터처럼 분장을 해보는 것 말이죠. 캐릭터가 현실로 튀어나온 것처럼 꾸미고 노는 것입니다. 명나라 제10대 황제인 무종은 명나라 4대 암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무종은 31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짐이 한 짓들은 전부 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짐의 행동을 보고 근신하며 이후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어쨌든 재밌군요. 참신한 생각이에요. 다음으로 가정제가 즉위했습니다. 가정제도 이름난 황제죠. 네, 재위 기간이 무척 길었는데 무려 45년이나 됩니다. 다만 좀 특이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취미를 넘어 거의 중독에 가까웠습니다. 노점 차리기 좋아하는 황제의 후계자가 가정제라는 거죠. 네, 연단술이 취미였습니다. 연단술이라고요? 도교의 불로장생 묘약을 만드는 기술인데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민간의 고수들을 황궁으로 불러들여 연단술을 배웠습니다. 그 고수들과 함께 묘약을 만들기도 했고요. 연단술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재위 기간 45년 중 30년 넘게 조정에 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문 연단술사가 된 것이죠. 조정에 들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뒷마당에서 나란 일을 돌봤다는 얘기인가요? 나란 일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안 했다는 거죠? 네.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아무 일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네, 신하들에게 나라의 결정을 맡겼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했군요. 네, 신하들에게 나라의 결정을 맡겼습니다. 국세를 내어주며 알아서 하라고 했군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 일을 처리하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황제는 연단을 만들고 있었겠군요. 연단을 왜 만들었답니까? 불로장생을 원했습니다. 신선이 되려고 했겠죠. 신선을 꿈꾸니까 연단이 필요했겠죠. 듣다 보니 재밌네요. 명나라 황제는 생각들이 참신한 것 같습니다. 송나라 휘종과 비견될 만합니다. 가정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연단술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뜻을 두고 남이 보면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쏟았습니다. 가정제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연단술을 연마했는데 당시 장산풍이라는 고명한 도인이 있었습니다. 가경제가 장산풍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연단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까?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원하는 일에 집중했군요. 30년 넘게 출근도 안 하고 황제 노릇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은퇴만 기다린 셈이군요. 다음 황제들은 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살펴볼까요?
그 다음은 만력제입니다. 겨우 10살의 황위에 오른 어린 황제였습니다. 당시 황제의 개인 교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장거정이었습니다. 조정의 큰 일을 보좌하기도 하고 황제를 아주 엄격히 대했습니다. 어린 황제는 공부를 싫어했지만 서예는 아주 좋아했는데요. 이를 본 장거정이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글씨를 잘 쓰신다 한들 송나라 휘종을 보십시오.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정을 돌보셔야 합니다. 황제를 너무 엄격히 교육한 탓인지 나중에 장거정이 죽고 나자 아무도 황제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력제도 재위 기간이 48년으로 길었습니다. 만력제도 그랬습니까? 네, 만력제도 재위 48년 동안 30년 넘게 조정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나란일도 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에 몰두했답니까? 미녀들과 함께 향락에 빠져서 황궁에 미녀들이 많았나 보군요.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천하의 남봉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황제로서 정서를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니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할아버지처럼 연단술에 빠지지는 않았네요. 만력제는 방탕한 생활에만 온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한 황제군요. 만력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황제군요. 또 다음 후계자가 있나요? 뒤이은 황제 2명의 생애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먼저 광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시절에 즉위했습니다. 광종은 선조들과 달리 꽤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광종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반포한 법령이 전국에서 미녀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본인이 직접 고르는 법이었습니다. 광종도 달콤한 향락과 방탕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이 길지 않아 황위에 오른 지 28일 만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미녀들을 괜히 불렀군요. 그렇죠. 그래도 선발된 미녀들은 태우로 신분이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태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황제의 명이 참으로 짧았군요. 하지만 명이 짧은 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황제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왜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나라의 15대 황제로 천계제가 즉위했습니다. 천계제는 더 괴짜 같았습니다. 매일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한 가지 일에 열심히 몰두했는데요. 그토록 힘을 쏟은 일이 나란 일이 아니라 목공일이었습니다. 그래도 3대 황제들보다는 믿음직스럽네요. 천계제는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접이식 침대가 있는 집들이 많죠. 접이식 침대도 천계제가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수도 발명했고요. 분수를 발명했다고요? 천계제가 발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재 접이식 침대와 분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닭이라든지 책상, 괴짝 같은 일상용품도 만들었습니다. 먹고 자는 일도 잊을 정도로 목공일에 푹 빠졌었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물건을 황궁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환관과 궁녀들은 황제의 작품을 칭찬하며 앞다투어 구매했습니다. 황제가 만든 물건이니까요. 그렇죠. 잘 보이려고 했겠죠. 물건의 만듦새가 좋든 나쁘든 황제가 만든 것이니 아마 비싸게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도 이렇게 해서는 자신의 솜씨가 어떤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에게 물건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평가를 받고자 했군요. 솜씨에 대한 평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첨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로군요. 아첨은 또 싫고 객관적인 평가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겨뤄보려고 했던 것이겠죠. 황제는 환관에게 상인으로 변장하고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확실히 솜씨가 훌륭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아무래도 황제니까 고급 가구들만 보고 자랐을 겁니다. 목공을 가르쳐준 장인도 국보급 인물이었겠죠. 공구도 최고급이었겠죠. 공구나 재료는 물론이고 오칠도 최고급으로 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자동차 도색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명품이 나올 수밖에요.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시장에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뒤에 인정을 받았군요. 황궁으로 돌아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전보다 더 몰두했답니다. 참 대단하네요. 저희 아버지도 기완일을 하셨는데 한 나라의 황제가 이런 것을 보니 아버지가 전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목공일이나 기완일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명나라 황제들은 이런 식으로 개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거나 연단수를 연마하고 목공일을 하는 동안 명나라의 시간은 7,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황제들이 나라일에 소홀했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선대 황제들처럼 조정을 내팽개치지 않고 취미에만 몰두하지도 않았습니다. 취미에만 심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면했고 황제로서의 본분에도 충실했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진 사실을 알고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황후마저 여기저기 기워 입은 두루마기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숭정제는 위대했던 명나라의 기풍을 되살리고자 하는 꿈과 의지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기를 잘못하고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런 꿈을 품고 노력했습니다. 스승도 정성 들여 그를 가르치고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며 매진했지만 나라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고쳐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황제들이 나라를 돌보지 않은 탓이죠. 명나라는 많은 체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황관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등 국운이 기울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라 곳곳에서는 농민들이 봉기했고 나라 밖에서는 후금의 누르하치가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이렇게 봉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한 황제라도 기울어진 국운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나 황제로 보나 숭정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국운이 다했기 때문에 왕조를 이어가기에는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황제의 비애이고 숭정제의 운명이었죠. 숭정제의 이름은 주유검인데 시대를 잘못 타고난 황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포부가 크다 해도 나라는 이미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에 실망하고 믿음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역대 황제들은 백성들이 죽든 살든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정과 백성을 내팽개치고 신하들과 황관에게 일을 맡긴 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나라가 100년을 버틴 것도 용한 겁니다.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조정을 돌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웬 말이랍니까? 제가 이렇게 비난해봤자 무슨 득을 보겠습니까? 다만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각진
스승님,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명나라의 개국 황제 주원장은 어릴 때부터 리더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또래들과 놀 때도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친구들을 장수나 신하로 임명하곤 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1000명을 이루어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몇몇 자손들은 연단술도 뛰어나고 목공 기술도 훌륭하고 많은 발명품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어떤 운명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황제가 되길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주원장과는 다르게 노점을 차리거나 목수가 되고 싶었는데 잘못 태어났거나 잘못 환생한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저도요. 송희종도 자신이 황제만 아니었다면 하루 종일 예술 창작에 몰두하며 서예와 그림을 즐기면서 사는 유유자적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황제의 자리에 있는 바람에 마음 편할 날도 없고 툭하면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택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몇몇의 황제들의 이런 인생도 다 운명인 것일까요? 오늘은 평가를 내리지 맙시다. 몇 번의 수업을 더 할 거니까요. 제가 결론을 지으면 안 되고 시청자분들이 각자 결론을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어떤 삶을 택했을까요? 천계제는 황제와 목수 중에 무엇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이 이미 정해준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죠. 송나라 때 조빈이라는 장수와 도교의 유명한 진단도사의 일화입니다. 이미 예측됐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송나라 초기 개국 시기인 조광윤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의 수하에 조빈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원래 후주의 장수였으나 훗날 조광윤과 함께 송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가 첫 돌이 되어 돌잡이를 했는데요.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일 말이죠. 아이의 운명을 점쳐보는 일인데 조빈은 왼손으로 무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관리들이 쓰는 도장을 잡았습니다.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것이죠. 나중에 정말로 훌륭한 장수가 되어 두루 원정을 다니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진단도사를 만났습니다. 진단도사는 송나라 시기의 사람으로 도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득도한 장로였죠. 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신선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신선처럼 위로는 천문에 아래로는 지리에 해박해 구군도 잘 받고요. 120살도 넘게 살았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을 손금 보듯 환히 파악했습니다. 진단도사는 조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년에는 관운이 들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요. 하지만 양볼에 살집이 없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 말년이 좋지 않을 상이구려. 조빈 장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조빈이 남쪽 성에 원정을 나갔는데 오랫동안 공격하지 않고 포위만 한 채 성을 지키는 적군의 장수에게 투항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단판을 지으려고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투항하면 본인의 목숨뿐 아니라 병사들과 백성들의 목숨도 보존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상대를 설득했죠.
적군의 장수는 고민을 거듭하느라 시간만 애타게 흘렀습니다. 결국 성을 공격하기 직전 조빈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이 나서 전쟁을 잠시 멈춰야겠소. 다들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명의를 불러 약을 처방해 드릴까요? 그러자 조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병은 약 몇 첩으로는 안 될 것 같소. 그럼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내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내게 맹세 하나만 해주시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이오. 누구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준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소. 알겠습니다. 장군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장수들은 곧바로 향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조빈은 병이 다 나았다며 3일째 되는 날 성을 공격했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양민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줬군요. 백성을 지켰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자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들고 조빈의 군을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무도 백성을 학살하지 않았군요. 네. 제가 설명할 동안 잠시 쉬세요. 옛날에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성은 벽돌로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아올리기 때문에 기어오르기 아주 힘듭니다. 성벽은 수직으로 고든 데다 벽돌 사이에는 조그만 틈도 없습니다. 적이 기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특히 성벽 아래는 방어를 위해 해자라는 작은 도랑을 파둡니다. 물로 1차적인 보호를 하고 그 위로 큰 성벽을 올립니다. 성벽 위에는 3m가량의 길을 내어 통로로 쓰거나 성벽 위에서 싸울 때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쌓아둡니다. 통나무 같은 걸 두는 거죠. 적군이 기어오르면 그걸 아래로 던집니다. 심지어 기름도 준비해둡니다. 통나무나 돌을 굴리기도 하고요. 화살이나 바위를 쓰기도 합니다. 적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들이 성벽 통로에 잔뜩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든 외국이든 옛날 성벽은 가운데가 오목하고 양쪽은 볼록하여 홈이 파인 듯한 형태입니다. 그 모양이 마릿발과 비슷하다고 해서 마릿발 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뒤에는 병사들이 적군의 활을 피해 숨기도 하고 그 틈으로 바위를 굴리거나 활을 쏘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려면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 안에 관리와 조정의 대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실을 무너뜨려야 정권을 쥘 수가 있으니까요. 반면 성을 지키는 장군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적과 싸우겠다는 각오를 임합니다. 대부분의 장군들은 살인을 하죠. 전쟁에서 장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군을 죽입니다. 때로는 활에 편지를 묶어 적에게 쏘아보내 단판을 짓기도 합니다. 3일 안에 성문을 열고 투항하지 않으면 군을 이끌고 쳐들어가 모조리 몰살시키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관리, 백성 가릴 것 없이 마구 학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협을 받은 상대는 고민에 빠집니다. 나라의 관리로서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백성들까지 죽이겠다니 훨씬 견디기 힘든 일 아닙니까? 대부분은 성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순히 투항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죠.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옛날에도 전쟁 시의 기본 규칙은 양민을 학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도 정권을 빼앗으려는 반역자들은 거리낌 없이 학살을 자행합니다. 중국 역사에는 이런 일이 1000번도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규칙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무기를 버리며 두 손을 들어 투항하는 병사가 있으면 병법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항에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 장수를 이길 수 없으니 분에 못 이겨 일단 잡아들인 뒤 투항을 하든 않든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전쟁의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손자병법 저자와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자서라는 인물입니다. 오자서라는 인물은 투항한 병사를 생매장하기도 했는데 아주 금기시되는 행위였습니다. 이유가 분명치 않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였죠. 투항한 병사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관용도 없는 행동입니다. 오자서는 더 고약한 일도 저질렀는데요. 이미 죽은 자신의 원수 초나라 평왕의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 시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오자서는 본래 초나라 출신이나 초나라 태자의 스승이었던 아버지가 평왕의 노여움을 쌓아 처형된 뒤 초나라를 떠납니다. 오자서는 복수를 맹세하고 오나라로 도망칩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와 함께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뒤 초나라의 병사를 일으켜 그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그의 원수였던 평왕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오자서는 평왕의 묘를 파헤치고 평왕의 시체를 300번이나 채찍질하여 원한을 풀었다고 전해집니다. 초나라 백성들은 분개했죠. 오자서의 아버지가 평왕 때문에 죽었으니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죽은 이의 시체까지 꺼내 채찍질을 했으니 한나라의 백성 전체를 모독한 겁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라 결국 그에 대한 인과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비는 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 꾀병까지 부려가며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습니다. 평소 부하들을 잘 다스렸기에 장병들도 그의 쾌유를 바랐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 일반 관리와 병사는 물론이고 백성들은 더더욱 아무런 죄가 없으니 그들의 목숨과 재물을 빼앗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상대가 적군의 식솔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재물을 빼앗고 여인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기뻐했죠. 조빈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몹시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성 안으로 들어온 적군은 누구든 모조리 죽여버렸는데 조빈의 군대는 양민을 학살하지 않으니 당연히 큰 환대를 받았죠. 진단도사가 본 조빈의 관상은 초년은 괜찮지만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타고난 운명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조비는 우연히 다시 진단도사를 만났습니다. 아까 그 도사님이요? 네, 조빈을 만난 진단도사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지난번 뵀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관상이 변하셨습니다. 뺨에 살집이 생겼고 입꼬리와 턱 모양도 좋아진 데다 눈썹 사이에서 황금색 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황금색 빛이라고요? 조빈이 되물었습니다. 황금빛은 왜 나는 것입니까? 진단도사가 말하길 덕을 쌓으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덕을 쌓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지금 장군의 눈썹 사이는 물론이고 눈빛이나 전체적인 관상과 분위기가 매우 평온해 보이는군요. 말년도 그처럼 안락할 것이고 자손들도 대대로 복을 누릴 것이요. 한 가지 일화를 더 얘기하자면 조빈 장군은 백성들을 아껴 학살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부하 관리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한 번은 잘못을 저지른 부하 관리에게 곤장을 치는 장형이 내려졌습니다. 몽둥이로 매를 맞는 형벌이었는데 조빈이 장형의 집행을 1년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 뒤에 곤장을 치겠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어찌하여 관용을 베푸십니까? 혹 사사로운 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다. 저자는 갓 장가를 든 새신랑이라 들었는데 지금 형벌을 내린다면 시부모가 남편을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매일 구박과 폭언을 할 것이고 며느리가 제 노릇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년 뒤에 형벌을 집행하려는 것이지 결코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하의 집안 사정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군요. 선한 마음을 가졌죠. 조빈은 그 뒤로 장수했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아들들도 모두 송나라의 대장군이 됐고 손녀들도 잘 됐습니다. 손녀들도 잘 풀렸죠. 손녀는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송인종의 황후가 됐죠. 맞아요. 황후에 오른 손녀의 남동생은 조국구라고 하는데 도교의 8대 선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조빈이 아니라 조빈의 손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조국구입니다. 신선이 된 인물이죠. 송인종의 처남이죠. 맞습니다. 8대 선인 중 하나인 조국구죠. 네, 득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후손들 중에 득도를 한 여자 도사도 있습니다. 득도한 여자 도사도 있다고요. 여도사, 제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손들이 모두 다 잘 됐습니다. 정말 훌륭하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일화들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운명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자는 뜻에서입니다. 운명은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타고난 운명을 스스로 바꾼 조빈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운명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백지에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다면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겠죠. 하지만 운명은 읽어내기 어렵기에 저도 함부로 말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물을 예로 들지 않는 이유는 뻔한 일상에서는 우리가 딱히 성찰할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인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합니다. 방금도 두 왕조에 걸친 황제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삶에서는 누구나 본인이 황제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왜 그런 인생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빈은 왜 선행은 관상이 바뀌었을까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유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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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따라 외모가 생긴다. 상유심생. 상은 얼굴을 말하는 것이고 유심은 진정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인지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이 바뀌니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속 생각과 의지가 바뀐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자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조빈은 적군의 성에 들어가서도 양민을 학살하지 않는 자비로운 군인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보통은 누가 나를 위협하면 나도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10명을 죽인다면 나는 1000명을 죽인다는 식으로 보복성 살인을 일삼습니다. 역사에서도 수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반란군이나 투항한 군인을 잡으면 목을 베거나 생매장을 해버렸죠.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미래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해야 검증이나 분석을 할 수 있고 사안도 단순해집니다. 역사적인 인물의 마음 상태와 변화를 종합해보면 정리해서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도 운명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운명은 관상, 운, 직위, 권력, 재물의 양, 후손 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시청자들이 관상과 운명은 관련이 있냐고 질문하시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코가 길면 머리가 똑똑합니다. 길어서 매부리코가 될 정도면 너무 똑똑해서 사람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가 너무 낮아 페키니즈처럼 납작하면 외모적으로 예쁘지가 않죠. 숨쉬기는 편할지 몰라도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청기를 누설했군요. 아미타불.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상유생심.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삽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과 가치관, 심리 상태의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얼굴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다시 운명 주제로 돌아와서 아까 말한 조빈 장군을 봅시다. 역사 속 인물입니다. 진단도사는 처음 조빈의 관상을 보고 특정 얼굴 부위의 기색, 크기, 높이 등의 차이를 통해 팔자가 좋지 않다며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별을 근본으로 삼아 최대한 살생을 피했죠. 하지만 장군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꾀병을 부려가면서까지 병사들에게 양민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후 조빈을 다시 만난 진단도사는 그의 관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었다고 말했죠. 관상이 바뀌니 조빈의 삶을 지배하는 규칙이 바뀐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죠.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세요. 선행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세요. 이것도 선행입니다. 매일 선한 일을 한 가지씩 실천하세요. 더하면 더 좋습니다. 공덕이 쌓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닦아야 합니다.
가득